안녕하십니까. 서버 파트장 조동현입니다. 오늘 6주차 세션에 오르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기술, JPA와 DIOC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항상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배우는 걸 넘어서 왜 이런 기술들이 탄생했고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되었는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철학을 이해해야지만은 우리는 프레임워크의 노예가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진정한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차는 우선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객체지향적으로 다루는 기술인 JPA의 내부 동작 원리와 영수성 컨텍스트를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스프링의 핵심인 DI와 IOC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왜 좋은 객체지향 설계 핵심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MVC의 기본 기능들과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의 빌드를 책임지는 브래들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객체지향 언어가 가진 강력한 특징을 살려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는 되게 강력한 객체지향 언어지만은 순수 자바만으로는 좋은 객체지향 설계를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스프링은 객체들의 생성, 관계 설정, 생명주기 관리 등을 대신 해주면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고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객체지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대한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이런 강력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과거 스프링은 그 기능이 강력한 만큼 설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런 복잡한 설정을 신경 쓰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나온 기술이 스프링 부트입니다. 그래서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이라는 철학이 있는데,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면은 이 정도 설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지 하고 예측해서 미리 되게 많은 설정들을 자동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이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서버로 HTTP 요청을 보내면은 우선은 웹 서버로 도착합니다. 이 톰캣 웹 서버는 우선은 정적인 콘텐츠, HTML, CSS, 이미지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정적인 콘텐츠 말고 동적인 처리가 필요한 요청들은 서블릿 컨테이너로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서 이 서블릿 컨테이너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모든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직접 하진 않죠. 이거를 스프링 컨테이너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컨테이너는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로직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HTTP 응답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 J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DBC 템플릿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편하고 객체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추상화 계층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ORM입니다. ORM. ORM은 이 자바 오젝트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의 테이블을 자동으로 매핑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아니라 익숙한 자바 객체를 다루듯이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 ORM 프레임워크가 중간에서 SQL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JPA에서는 Entity Manager Factory, Entity Manager, Entity Transaction 이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엔티티 매니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딱 하나의 객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로 이 중앙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티티 매니저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일꾼입니다. DB 커넥션을 사용해서 엔티티를 저장, 수정, 삭제, 조회하는 모든 작업을 담당합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스레드 간에 절대 공유돼서는 안 되고, 이 일반적으로 하나 요청, 트랜잭션마다 엔티티 매니저가 생성되고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엔티티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단위를 관리합니다. 이 JPA는 구현체가 아니라 표준입니다.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과거에는 하이버네이트나 뭐
다른 여러 ORM 프레임워크들이 자신만의 API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개발자가 뭐 하이버네이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은 그 시스템은 하이버네이트에 종속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ORM 기술로 바꾸고 싶다면은 이 DAO, 데이터 액세스 계층의 코드를 전부 새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JPA라는 인터페이스 이런 표준이 등장하면서 개발자들은 이제 JPA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JPA의 구현체 뭐 하이버네이트 같은 구현체를 손쉽게 갈아 끼워서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JPA의 대표적인 개념인 영속성 컨텍스트, persistent context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논리적인 공간입니다. 이 엔티티를 영구 저장하기 전에 트랜잭션도 안에서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논리적인 공간인데 엔티티 매니저가 생성될 때 함께 만들어지고 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연속성 컨텍스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 코드를 보면은 entity manager.persist order라는 코드를 실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즉시 insert SQL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될 거로 오해를 하는데 그리고 그 오해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는데 SQL을 또 날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러블 슈팅에서 되게 중요한데 저 persist라는 코드는 order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딱 한 번만 전송됩니다. 그래서 저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이 딱 하나 싱글톤으로 존재를 하는데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새로운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매니저가 저번 주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에서 유유 커넥션을 하나 빌려와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매니저가 자신만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끝나면은 엔티티 매니저와 커넥션은 같이 반납되는 형태입니다. 저번에 배웠겠지만은 이런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중간 계층을 둔 이유가 데이터베이스 통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영속성 컨텍스트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버퍼 역할을 하면서 이 꼭 필요한 시점에 트랜잭션을 날리는 등으로 이 I/O 요청을 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성 컨텍스트가 제공한 첫 번째 그 기능은 1차 캐시입니다. 1차 캐시. 영속성 컨텍스트는 내부의 일종의 맵 같은 메모리의 맵 같은 그런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차 캐시입니다. 그 id로 매핑된 식별자 값을 키로 엔티티 객체 자체를 value로 이렇게 맵에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티티 매니저 find member2를 호출하면은 member2라는 id를 가진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이때 이 JPA는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 컨텍스트의 1차 캐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캐시에 만약에 member2 객체가 없으면은 그때 select 쿼리를 보내서 member2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조회를 하면은 바로 캐시에 저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 트랜잭션 안에서 뭐 엔티티 매니저 find member2 이런 것들을 호출하면은 바로 다시 select 문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내는 게 아니라 JPA 1차 캐시를 확인하고 이미 존재하는 member2 객체를 반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캐시는 또 객체 동일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 엔티티 매니저 find를 뭐 여러 번 같은 ID에 대해서 여러 번 호출해도 이 JPA는 항상 1차 캐시에 있는 동일한 메모리 주소의 멤버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엔티티 매니저 파인드를 여러 번 호출하고 이걸 뭐 A, B, C 멤버에다 저장을 하면은 이 A와 B는 굳이 equals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 같다고 나옵니다. 조건문을 작성하면은 얘는 그 주소값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내용만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게 자바 컬렉션을 다루듯이 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객체지향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쓰기 지연이 있는데 엔티티 매니저 persist를 호출할 때마다 즉시 insert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쿼리들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 쓰기 지연 SQL 저장소에다가
얘네들을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persist를 순서대로 호출할 때 얘는 이 쿼리들이 쌓이고 모든 비즈니스 로직 끝나고 이 그 DAO 함수가 끝날 때 그때 transaction commit을 호출해서 이 여러 개의 그 insert 문을 한 번에 보내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IO를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rty checking은 이 JPL을 되게 객체지향적으로 만들어준 되게 핵심 기능인데 변경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하려면은 JDBC 템플릿에서는 업데이트 SQL을 작성해야 되지만은 이 JPA는 그런 엔티티 매니저 업데이트 같은 메소드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member.setName 이런 세터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걸 바꾼 다음에 원래 업데이트 SQL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객체를 그냥 그 영속이 된 객체에다가 뭐 세터를 호출해서 내용을 바꾸면은 알아서 그 JP의 영속성 컨텍스트가 이 변경사항을 감지하고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쿼리를 생성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 스냅샷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영속성 컨텍스트는 1차 캐시에 처음 저장할 때 그 스냅샷으로 계속 보관하다가 이게 변경되는 거를 이 스냅샷 기반으로 추적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을 때 이 업데이트 쿼리까지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JPA는 되게 엄청 편리하지만은 이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나중에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독학을 할 텐데 이 JPA에 위해서 구축된 엄청 편리한 추상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스프링 데이터 JPA는 내부적으로 표준 JPA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이 JPA 구현체로는 뭐 하이버네이트 등이 있는데 이 하이버네이트는 JDBC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와 통신하는 이런 추상화 계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JPA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러블 슈팅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뜨거든요. 특히 영속성 JPA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영속성 컨텍스트의 동작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 트러블 슈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영속성 컨텍스트 단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인 IOC와 D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객체지향 설계 핵심은 다형성을 이용해서 역할과 구현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할은 인터페이스고 구현은 구현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역할, 뭐 인터페이스가 자동차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구현체인 뭐 아반떼, 테슬라라는 이런 자동차 구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운전자는 자동차라는 역할에만 자동차라는 인터페이스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 운전자가 자신이 지금 운전한 차가 뭐 테슬라든 아반떼든 신경 쓰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이고 이 역할과 구현을 분리했을 때 얻는 유연함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그 다형성은 OCP랑 DIP 원칙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구현체, 새로운 자동차가 추가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그 인터페이스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코드는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DIP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추상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지 이 뭐 테슬라, 뭐 아반떼 이런 구현체에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랑 JDBC 유저 레포지토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을 만약에 갈아 끼우고 그것들 이 구현체들을 의존해서 컨트롤러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저기 아래 코드 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new memory user repository라든지 아니면 JDBC 유저 레포지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구현체를 쓰냐에 따라서 매번 이 컨트롤러의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 코드는 당연히 방금 말했던 OCP랑 DIP를 완전히 위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면은 이 유저 컨트롤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로 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 레포지토리랑 이 구현체 new 키워드를 썼죠.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도 코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은 단일 책임 원칙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도 위반을 합니다. 유저 컨트롤러의 책임은 사용자 관련 웹 요청을 처리하는 건데 이 new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사용할 의존 객체를 직접 생성하고 선택하는 책임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존관계 주입 DI를 이용해서 그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이 DI를 사용자가 아니라 스프링 컨테이너가 해주기 때문에 이게 IO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구현 클래스가 뭔지 알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만 의존하게 만들면은 이게 DI 의존성 주입이 되는 거고 이 생성자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의존성을 개발자가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관리하면은 이게 IO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유저 컨트롤러가 가졌던 두 가지 책임, 컨트롤러 로직 실행과 객체 생성 및 연결 중에서 이 객체 생성 및 연결을 이 사용자가 아니라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는 싱글톤 객체를 재사용을 하는 식으로 이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스프링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동작을 하는데 이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클래스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컨테이너,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바로 IOC와 DI를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인데 이런 뭐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객체, 뭐 유저 컨트롤러, 유저 레포지토리, 뭐 유저 DAO 이런 구현체를 직접 생성하고 관리를 하고 이 관리하는 객체들은 저희는 스프링 빈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링 빈. 그리고 스프링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프링 빈들을 싱글톤으로 관리하고 이 어떠한 객체가 그런 스프링 빈 객체를 필요할 때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주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여기 밑에 구성 영역 보면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담당한 영역인데 어떤 구현체를 사용할지 어떤 빈을 사용할지 결정하고 그 빈을 그 의존 관계를 설정할 때 빈을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사용 영역은 이 유저 컨트롤러가 담당한 영역인데 이 유저가 작성하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이런 코드 영역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역할, 오로지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는 책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빈을 생성해서 자신의 저장소에 보관을 하고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 저장소에서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 빈을 꺼내와서 유저 컨트롤러의 생성자 인자로 주입하고 생성자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를 JDBC 유저 레포지토리로 뭐 바꾸고 싶다면은 이 유저 컨트롤러 코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구성 영역에서 이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가 아니라 JDBC 유저 레포지토리를 그 생성하도록 의존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IOC는 제어권을 프레임워크가 가져간다는 설계 원칙이고 DI는 IOC를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의존성을 주입해준다는 구체적인 디자인 패턴이고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 두 원칙과 패턴을 실제로 구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에게 이 객체를 빈으로 등록해서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프링 빈 XML 설정이 있고 스프링 애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 스캔으로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프링 빈 XML 설정은 스프링 초창기에 사용했던 레거시 방식인데 모든 빈의 정보와 의존 관계를 XML 파일에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프링 어노테이션은 XML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바 설정 파일, configuration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다가 configuration annotation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내부에 빈으로 등록하고 싶은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 각각에다가 빈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구현체를 사용할지 명시적으로 코드로 제어할 수 있지만은 그 뭐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의 객체를 빈으로 등록하거나 주권부로 다른 빈을 등록하는 등 복잡하고 동적인 설정이 필요할 때 저 컨피그레이션 파일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될 방식이 컴포넌트 스캔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이 스프링 붓 어노테이션 안에는 컴포넌트 스캔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메인 클래스가 위치한 그 패키지와 그 하위 패키지에 있는 모든 자바 파일을 스캔하면서 특정 어노테이션, 뭐 컨트롤러, 뭐 레포지토리, 뭐 서비스, 아니면 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 이런 특정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들을 다 스캔한 다음에 그것을 스프링 빈으로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스캔 대상이 되는 거, 스캔돼서 자동으로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어노테이션들을 스테레오타입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가 이 기본이 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어노테이션들은 다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도 역시 컴포넌트 스캔의 방식 대상입니다. 우종관계 주입 방식에는 뭐 빌드 주입, 수정자 주입, 일반 메서드 주입이랑 생성자 주입이 있는데, 생성자 주입을 가장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생성자 주입에서만 강의해서 다룰 건데, 워크북에 다른 주입 방식도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주입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왜 생성자 주입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의 단점은 무엇인지 각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주입은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식인데,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값이 설정되지 않는 오류를 컴파일 시점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롬목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롬목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쓰는 게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annotation인데, 이것을 클래스 레벨에 붙여주면은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필드들을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생성자 주입을 롬목과 결합해서 더욱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스프링 컨테이너가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을 모두 스프링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데, 이 스프링 빈 저장소에는 빈 이름과 빈 객체를 매핑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주입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primary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은 같은 유저 레포 구현체가 구현돼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주입한 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MVC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디스패처 서블릿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 컴포넌트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핸들러 매핑입니다. 이 URL, HTTP 메소드 등 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핸들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request 매핑, get 매핑 같은 어노테이션을 해석을 해주는 게 request 매핑 핸들러 매핑입니다. 그리고 핸들러 어답터는 핸들러 매핑이 핸들러를 찾으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핸들러 어답터한테 이 메소드를 실제 실행하고 이 결과를 다시 알려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request 매핑 핸들러 어답터는 어노테이션 기반 컨트롤러의 뭐 다양한 파라미터, request 파람 또는 모델 등을 처리하고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것을 맨 마지막에 모델 앤 뷰 객체로 변환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request 매핑, get 매핑, post 매핑 등등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요청 정보 URL과 HTTP 메소드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바로 메서드로 인도를 해주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클래스에 붙이면은 이 클래스는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이 돼서 빈으로 등록된과 동시에 이 request 매핑, 핸들러 매핑에게 나는 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다 알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Gradle입니다. Gradle은 우리 프로젝트의 빌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 뭐 자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버전 충돌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클래스 패스에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build.gradle 파일에 우리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여기 아래에 보면은 디펜던시 블록에다가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 밑에 스프링 보트 스타터 웹 이 한 줄을 추가하면은 이 그래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톰캣, 스프링 MVC, 그리고 잭슨, 제이슨 변환하는 라이브러리 잭슨이라고 있어요. 이 잭슨 등의 라이브러리를 알아서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의존하고 필요를 한다면은 이거를 전이 의존성이라 하는데, 이 전이 의존성에 대한 것도 자동으로 관리하고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 개념들이 처음에는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로 이 스프링 부트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작성한 서버 코드에다가 스프링 부트를 도입을 해서 다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봅시다. 우선은 여기 빌드 그래들 여기서 의존성을 받아주기 위해서 미리 작성된 그래들 코드를 여기다가 복붙을 해주겠습니다. 복붙을 해준 다음에 그래들 이 돌아가는 표시를 누르면은 의존성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프링에 대한 환경 변수들이나 설정 값들을 resources의 properties 파일로 저장해서 관리하는데, 이 resources 안에서도 application.properties 이 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미리 작성한 application properties 값을 복붙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렇게 JSP 경로를 말할 때 이렇게 prefix랑 suffix를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를 이 properties 이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스프링 부트를 도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배웠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으로 이 스프링 부트 컨트롤러로 마이그레이션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 create user 컨트롤러랑 list user 컨트롤러, 이 두 컨트롤러 둘 다 이 request 매핑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유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저로 시작하니까 이 두 컨트롤러를 하나의 유저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네, 여기에 유저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서 유저 컨트롤러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강의에서 배웠던 대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하면은 이게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request 매핑 한 다음에 여기다가 user라고 하면은 슬래시 유저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가 이 클래스의 하위 메서드로 다 매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유저로 시작하는 이런 경로들을 이 하나의 유저 컨트롤러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컨트롤러는 저희가 DAO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선은 private final user DAO 유저 DAO 우리가 했던 대로 유저 DAO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 유저 DAO를 주입받는 것도 사실은 스프링 부트 DI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create user 컨트롤러 이 부분을 한번 복붙을 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유저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create user 컨트롤러 사인업으로 봤는데 이게 포스트 요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매핑 한 다음에 여기에 유저 슬래시 사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가는 사인업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create user로 제가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유저 객체로 바인딩을 할 텐데, 저 스프링에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델 어트리뷰트 한 다음에 유저 이렇게 하면은 받아온 이 요청 파라미터들을 유저 객체에 자동으로 바인딩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코드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다 유저 객체로 바인딩한 다음에 유저 다오 인서트를 호출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영속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인업은 여기까지 다 된 것 같고 리스트 유저 컨트롤러 이 부분 해볼까요? 얘를 드래그한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로 가서 이 리스트는 get 요청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여기는 리스트 유저스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세션을 받는데 세션을 리퀘스트 get 세션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HTTP 세션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바로 파라미터로 받는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set attribute 이 부분에 코드가 있는데 얘도 이 HTTP 서블릿의 모델 이 스프링의 모델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바로 첨부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델로 한 다음에 이 set attribute request에다가 attribute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모델 add attribute users 한 다음에 유저 다오의 find all 메소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받으면은 네, 좀 더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다루지 않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properties에서 MVC view resolver 이 스트링 이 컨트롤러의 반환값이 다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에 있는 이 스트링을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뷰를 자동으로 JSP 뷰를 찾아가지고 resolve 해줄 텐데 저희가 prefix slash suffix JSP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전혀 다른 거는 없겠지만 전혀 다르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properties 이용해서 이렇게 그 반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다. 환경별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유저 컨트롤러는 완성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유저 다오에다가 JDBC 템플릿이 아니라 JPA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선은 JPA로 마이그레이션 할 거니까 거의 뭐 여기 JDBC 이거는 그냥 삭제도 되겠죠. 그냥 JDBC 자체를 그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유저 다오를 한번 리팩토링 해보겠습니다. 네, JDBC 템플릿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저 다오도 new를 해가지고 받아왔을 텐데 이것도 그냥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유저 다오를 쓰는 거에다가 주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repository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유저 다오 같은 경우에는 JPA에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파이널 엔티티 매니저 E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생성자 주입을 받으면 좋겠죠? 그쵸? 생성자 주입을 받기 위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줘도 되는데 저희가 롬복에서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롬복에서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이용하면은 이 final 키워드로 되어 있는 필드를 받아오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는 이 유저 다오의 생성자가 생성이 돼 있다고 그 상상하면 됩니다. 이 롬복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에 대해서는 트랜잭셔널을 붙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간편하게 em persist user 하면 끝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em merge user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로 받은 준연속 상태 엔티티죠. 이 준연속 상태 엔티티를 이 기존의 그 JPA 그 컨텍스트, persistent 컨텍스트에 있는 유저랑 비교를 해가지고 merge를 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delete는 뭐 나중에 아직 없으니까 스킵을 할 거고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 엔티티 매니저에서 살짝 쿼리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create query select you from user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옆에 파라미터로 user.class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get result set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유저 리스트를 반환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return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 유저 부분은 아직 그 JPA가 적용이 안 된 상황이어서
JPA가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여서 이 유저 엔티티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빨간 줄 뜨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 일단은 지워 보겠습니다. 네, find by user ID 이 부분도 엔티티 매니저 find 한 다음에 user class user ID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turn 시켜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저 다오도 이렇게 완성이 됐고, 유저 컨트롤러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이 유저 다오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record argument constructor 이렇게 해주면은 이 유저 다오를 갖는 생성자가 코드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주입을 이렇게 롬복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저 다오도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싱글톤으로 유저 컨트롤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create 유저 컨트롤러랑 list 유저 컨트롤러는 이제 삭제를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유저 객체로 가면은 이 유저는 아직 JPA 엔티티가 아닙니다. 이것도 JPA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엔티티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엔티티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테이블 명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resources에 SQL 보면은 users 실제 테이블 이름이 이 대문자 users잖아요. 그래서 여기 name 스트링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users 테이블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getter를 하면은 얘네들이 없어도 되겠죠, 그쵸? 얘네들이 없어도 되는데 일단 있으니까 getter를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JPA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no argument constructor라는 롬복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JPA 자체가 ORM으로서 오브젝트랑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거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항상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테이블에 그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ID를 지정하면 유저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이 다른 필드들은 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필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프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다 완성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웹앱 부분은 이 메인 폴더 바깥에 있으면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앱 폴더를 메인 디렉토리로 옮겨줘야지 이 JSP가 정상적으로 렌더링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링 실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우선은 어떠한 패키지로 일단은 이동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여기 코어는 이제 껍데기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거 안 쓸 거예요. 네, 디스패처 서블릿이랑 포워드 컨트롤러 다 삭제를 해줍시다. 리퀘스트 매핑은 또 제가 뭐 리팩토링 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프링 빈을 관리해야 되는 거는 JWT 패키지가 되겠죠. 여기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메인에다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점 run 한 다음에 웹서버 런처 클래스 이렇게 적용하면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럼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이 스프링 서버 런처 이 메인 클래스가 소속되어 있는 하위 모든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의 이 컴포넌트 스캔을 거쳐가지고 다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고 얘 디펜던지 인젝션을 다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코드 리팩토링이고, 여러분들은 과제로 이 나머지 기능들도 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유저 다오 뭐 또 다오가 또 있죠, 퀘션 다오 이런 것들을 JPA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